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달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선 주자 지지율, 4월 셋째 주에 조사를 했었죠.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5%, 이재명 경기도지사 2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2%, 정세균 전 국무총리 1%, 그 다음에 1% 미만이 한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갤럽 조사는 갤럽에서 누구를 불러주고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응답자 본인이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치인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 불러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20명 이렇게 돼 있고, 근데 1% 미만은 이제 뭐 자 빼고로 33%가 무응답. 이렇게 따지면 이 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위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답변 안 한 사람이 1위고 2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25.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야권만 쭉쭉 뽑아보면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여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과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과거사의 덫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자, 본인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에 수사를 받았죠. 그 수사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1, 2, 3심에 모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부분에 관해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야권 대선 주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는데, 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자,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지지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다. 또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과거사의 덫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결국 어차피 야권과 손잡아야 되는데 야권의 주요 지지층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뭐 그 외에도 야권 지지자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전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기는 우선 당장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가 걸려 있는데 원내 의석은 3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선을 치르려면 야권 통합은 필수라고 보이는데 본인이 뭐 출마를 하든 아니면 대선 주자 n분의 1 중에 하나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야권이라는 지지 기반이 없으면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서는 뭐 도전조차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연대는 불가피한데, 이번 서울시장 뭐 도전처럼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그런데 왜 제가 과거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최근의 일만 따지면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경선 국면에서 자, 자기는 이 선거가 끝나면 입당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끝난 지 꽤 됐죠. 이제 뭐 오늘 5월 1일이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한 달 되는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합당 문제 결론 안 나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이제 만났는데 4월 28일 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뭐 대체적인 틀만 합의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등판을 하니까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의힘에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게 먼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은 자연스럽게 미뤄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통합을 위한 통합을 하면 설익은 밥으로 자칫 배탈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합당은 내년 3월 전이면 되는 것 아닌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한참 후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월 전이면 대선 전에만 합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결국은 대선 후보 야권 단일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합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
합당 약속을 해놓고 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게 곧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또 이거 말고서도 뭐 간보기, 그래서 뭐 간철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당 저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연대 대상도 바뀌고 소속 정당도 바뀌었다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자, 결단의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관한 과거의 비판, 이 부분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뭐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은 됐지만 과거에 이제 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17년 자, 막말 정치인의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공격에 의한 이미지 형성이든 아니면 뭐 객관적인 이미지 형성이든 간에 국민들의 내리에 막말 정치인 또는 지지자들로서는 사이다 정치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견고한 지지세가 있는가 하면 그 지지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말 정치인이라는 낙인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뭐 이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 재진입해서 뭔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같은 2%를 기록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는 늘 따라다니는 게 이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 때 서울시장 직을 걸었죠. 그 바람에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이른바 국민의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 좋지 않은 문을 열어줬다. 뭐 이런 비판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됨으로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털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연 2011년 그 무상급식 때 서울시장직을 걸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당시 홍준표 대표가 또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죠. 이러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증 대상에 올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 서울시장 당선으로서 그중에 절반은 세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황교안 전 대표 2002년, 2020년 총선의 유례없는 참패에 대한 책임 아마 이거는 거의 재기불능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근데 며칠 전에 대구에 가서 자, 지금 또 그 시점이 오더라도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정면 돌파가 어떻게 먹힐 것이냐. 더군다나 대구에서는 배신자 늘 붙어 다니는 이것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 덫이 되고 하나의 주홍 글씨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구의 과거사가 가장 뼈아픈 것이냐? 이런 부분이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가장 뼈아플 것이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낙인은 한번 찍혔으면 그 낙인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실적을 또 쌓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앞으로 대선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걸 더군다나 야권 대선 주자 경선 이거는 뭐 지금 예정대로는 11월 달이니까 이제 5월 달입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사실상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안에 이런 과거사의 덫을 깔끔하게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그 순서대로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또 어려운 것이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합당 문제를 진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본인은 플랜 A 또는 플랜 B로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아마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랜 A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서 왜냐면 현재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입니다. 뭐 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출신 지역이 PK이기 때문에 PK와 TK를 아우르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또 정치적 지형으로 보면 중도 아닙니까? 이런 중도 세력을 모으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이 과거사는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과거사다. 지금이라도 뭐 적극적으로 나 아무런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랑 합의한 대로 그냥 뭐 내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 내지는 흡수합당도 좋고 다만 이제 뭐 일정 부분 이제 국민의힘이 지분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뭐 상식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런 거 딱 합당했다고 모른 척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든 선택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덫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치울 수 있는 덫이다. 물론 과거에 간보기를 했다, 이당저당 기웃거렸다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감당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러나 현재 놓인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본인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 덫 중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덫은 사실은 이거는 현재 정치권의 등판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으로 어떤 얘기를 해가면서 정치권에 나올 것인지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얘기했을 때 3월 4일 날 총장직을 던졌죠.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것이죠. 총장직을 던지자마자 바로 정치권에 진입한다 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총장직에 있는 동안에 당신은 계속 정치를 언제 할 것이냐, 결국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2달 정도가 지나면 그런 비판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냐. 나 2달 동안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어 라고 국민들한테 선언하고 나서면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게 2달이라는 냉각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결국은 검찰총장 때 결국 정치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그런 민주당 측의 공격에 그럴 수도 있겠나?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2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직에 있어가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검찰총장직을 활용을 했다, 이런 데로부터는 이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진 것 아닌가. 아마 본인들도 그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어차피 민주당 그 지지자들로부터는 공격을 받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등판하느냐. 이 등판 문제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자맹, 칩거를 하고 있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자, 대권 주자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구와 손을 잡고, 저는 원래 그런 공부보다는 어차피 뭐 대통령이 공부 잘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된다. 어차피 정치는 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글쎄 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지금 뭐 반드시 일치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제 말이 옳든 아니면 뭐 본인의 그냥 구상이 옳든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진입했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과거사 부분은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했던 일은 검사로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떤 일이든 진영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범죄 혐의가 본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하는 게 검사로서의 책무죠. 그런데 상당수의 정치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특정 진영에만 유리하게 이 검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정 진영에만 유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선 주자 지위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거의 팩트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주구 노릇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패밀리 수사, 그 다음에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수사죠. 원전 수사, 그 다음에 뭐 유재수 감찰 다 이거 청와대 수사입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정치검사 받느냐? 이것도 팩트죠. 그럼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면 그건 정치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했다면 정치검사고 또 뭐 친야당 검사, 친여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양쪽에 다 어느 한쪽에 별로 치우쳤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뭐 검사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소지는 별로 없다. 다만 본인이 이제 검사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자도 비슷합니다. 기사를 열심히 쓰다 보면 때로는 그 기자로부터 비판을 강하게 받아서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기자가 기자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죠. 검사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찾아가서 누구한테 사과하거나 할 건 아니고, 저는 뭐 사과를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제 정치권에 진입할 때는 흔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제가 검사로서의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7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27년 동안 하는 동안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그냥 검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사의 덫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권 주자, 대선 주자들이 과거사의 덫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장애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